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오늘 이진숙, 정성호, 김영훈 3명의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전교조까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연이어 불거진 각종 의혹에 교원단체들은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14일 범학계검증단이 이 후보자 논문 16개를 표절 판정한 것을 거론하며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미국 학교에 조기 유학시켰다며 초중등 교육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 후보자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위와 같은 도덕적 훈계를 가진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는. 오늘 인사청문회엔 오선 의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검증대에 오르는데 여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4법과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 발언 등 대북관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초선 의원 시절 고용노동부에 2차례 근로기준법 관련 진정이 들어왔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별 문제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류로 전해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료엔 강 후보자 사무소 앞으로 근로기준법 36조상의 퇴직임금 체불 관련 2건의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선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인 2020년 11월에 처음, 그리고 2022년 1월에 2번째였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2번 다 동일인이 진정했지만 급여는 다 지급했고 별 문제 없이 종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내고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강 후보자를 고발하면서 관련 조사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타격감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시킬 순 없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명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은 오후 2시 진행됩니다. 19일 첫 지역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반영 비율이 높아진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정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의 거리는 0cm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맞서는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뒤지고 있는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도 곧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도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하고
대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 극복일을 정부 기념식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민주당 당대표는 TV토론 3차례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셋째 날인 오늘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정부와 후보자 간의 인식차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을 하는 거.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5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전작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국방 전략 중에 하나고 또 최근에는 관세 협상과 연결된 현안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어떤 정부 내에서 이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건지 이런 엇박자가 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장관 후보자잖아요. 예. 그런데 합참이 아마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전작권 그 환수 문제를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랬으면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임기 내 목표인지 아니면 추진의 의지를 표현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작권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예. 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5년 내에 이것을 전작권을 환수해 오든 아니면 5년 내에 환수하지 못하든 현재 당면 과제로 관세 협상 관련해서 패키지로 이걸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유리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모든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자뿐만 아니고 대통령실도 좀 약간 혼란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다소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5년 이내에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성 입장이 나오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 기한을 딱 정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안규백 후보자가 일단 본인의 추진 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작권 전환 문제,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얘기고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2006년에부터 얘기가 나와서 2012년을 목표로 했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전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계속해서 추진 과제이고 논의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부에서도 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한미가 이 전작권에 대해서 어떤 이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속에서 이양을 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엇박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발하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고 또 지금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보다 이 정부의 전작권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복무 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가 과거 군복무 시절에 제대 시점이 8개월 늦어진 걸 두고 야당에서는
탈영 등의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안 후보자가 행정착오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럼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 기록부를 끝까지 제출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병적 증명서와는 다른 좀 병적 기록부, 그러니까 군 복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그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결국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학교로 보면 이제 생활기록부 비슷한 거 안 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적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은 인정을 합니다. 83년도 11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85년도 8월에 제대를 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85년도 1월경, 왜냐하면 14개월 정도, 방위병은 14개월 근무기 때문에. 예. 근데 8월 7개월 정도 늦게 하잖아요. 14개월에서 7개월이면 거의 뭐 50%가 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 징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 이분이 85년도 1월 달에 그 대학에 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있는 기간하고 한 7개월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같이 중복적으로 다닌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혹시 군복무 중에 군복무 가산되지 않는 복무에 가산되지 않는 영창이나 근무지 이탈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병적 기록지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기록부 생기부 같은 걸 내달라 그랬더니 예. 본인이 동의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분명히 객관적 자료로 83년 11월부터 85년 7월 8월까지 군복무했다 22개월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왜 7개월 더 했냐에 대해서 착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착오라는 근거를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근거를 내주겠다라고 해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안 후보자 말대로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상 행정착오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단순한 기록만 나와 있는 병적 증명서가 아니라 병적 기록표,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좀 내달라라고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병적 기록부에는 질병 등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 후보자가 8개월을 근무를 적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14개월을 근무해야 되는데 8개월을 더해서 22개월을 근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을 일인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시 85년도 1월 달에 대학에 복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소집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학에 복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이 대학에 복학한 기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85년도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수기로 기록되고 행정적 착오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감안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단기 사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단기 사병 오해가 가능한 일인 게 단기 사병의 경우는 내무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대학의 그 재직 기간, 재학 기간하고 방위병 복무 기간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기 싫으면 병적 기록표에 나와 있는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명을 객관적으로 해주셔야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말만 하고 그럼 말에 부합하는 증거를 당신이 동의하면 받아오겠다고 해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겹치기 근무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여러 법인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는데 실질적인 근로의 정황이 없어요.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 동량이다 이거는. 직장인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래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처신에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권 후보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지금 야당에선 갑질 동향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배고파도 풀을 안 뜯어먹는다고 하는데 풀 뿌리까지 뜯어먹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권 후보자는 적법한 대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거는 인식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150만 원 정도 받았다. 이거 너무 되게 그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 뭐가 문제? 금액적인 기준으로 문제 삼는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일단 문제라고 보고. 예. 또는 2018년도에 저분이 이제 지방선거 나왔다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자금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준 업체 있잖아요. 예. 준 업체는 비용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상으로 보면 저건 탈세에 같이 연관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원래 비용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무를 덜 했는데 또는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해서 그 비용 처리하게 되면 세무상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가공한 저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국민적 시각이 안 맞고 그 금액적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저 부분도 또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뿐만이 아니라 전문성 논란도 좀 불거졌습니다. 역대 보훈 수장 중에 33명 중에 어떤 보훈 관련 경력이나 군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이 지금 권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하고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권 후보자가 해명을 내놨는데 자기가 어떤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분들 많이 만났었고 또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독립유공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꼭 어떤 뭐 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훈단체 출신들이어야만 한다라는 또 그런 또 규정을 짓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된다라는 것, 보수정당 출신이 간다라는 것을 배신자 같은 프레임으로 낙인 찍고 지금 뭐 갑질 동량이다 또는 뭐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오을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을 놓고 보면 결국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명한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하면은 이 통합적인 인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 통합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 이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특히 한 부처를 운영할 만한 능력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잖아요. 첫 번째 정통성이 있든가 유공자 관련된 분이든가 아니면 유공자 관련된 또는 보훈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직역에 종사했다든가 아니면요 의지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분은 보면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 보훈의 캐치프레이즈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뭐 모두의 보훈 이런 것도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예. 그간에 6월 23일 날 지명이 되신 이후에 공부를 좀 하셨어야죠. 그리고 업무복을 강하게 받으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보훈부를 어떻게 맡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사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된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라. 그래야지만 그게 예의다 국민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전문성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의지까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강 후보자에 대한 엄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에선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름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공직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강행할 수 있습니까?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된 의혹입니다. 임금 체불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 측이 해명은 내놨어요. 이게 배우자에 대한 거고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 진정서를 넣은 그쪽에서 좀 과한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온전히 추측인데 예. 여기 2020년 11월이면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후에요. 선거의 공소시효가 6개월까지잖아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했다 그러잖아요. 배우자와 계약을 하고 가사를 도왔다. 가사 운전을 도왔다. 집에. 이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운전을 도왔다면 그럼 이거는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돼요. 이건 무급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얼마 주기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주로 도왔지 본인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건 물어보면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그 모 씨가 강선우 의원의 현장에 같이 운전하면서 수행했는지 그거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강 후보자 측의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시에 이 배우자 남편의 어떤 선거 기간 동안의 어떤 활동 보조를 위해서 뭐 가사운전을 대리로 맡겼던 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명을 더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요 다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어떤 갑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사과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진솔하게 설명이 좀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또 새롭게 불거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행사하실 건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짐이 그 대통령에게 이제 온전히 돌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전교조에서까지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이진숙 후보자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임명권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진영에서 또 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바라거나 하는 의사 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낙마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적 눈높이 등을 감안한다면 예. 임명권자께서 아무리 강성지층의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진숙 후보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저 부분은 이제 논문 검증단이라는 학계 관계자분들이 이미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면 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해명들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해명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 오늘 해명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본인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논문 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라 10편 이상의 논문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기준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문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 불법 조기 유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교조에서까지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납득될 만한 그리고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 이런 것까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째 인사청문회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씨를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국의 결단으로서 비상기업을 선포한 거 아닌가. 국힘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야기 외면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반성하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자리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거기에 왜 끌려가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 씨를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 행사에 구주류 의원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전환길 씨를 국회로 부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당대표 선거 시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 선거와 직간접 연결된 국내심 일부 의원들이 저는 행사를 하는 것은 각자 뭐 본인들이 하고 정치적인 이득도 얻고 정치적인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근데 저 부분을 당과 직접적인 당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해당 행위라고 봐요. 예컨대 뭐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건 의원이나 본인이 뜻하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동시에 정치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감수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지도부가 참석할 때는 어떤 메시지가 된다는 부분도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저 몇 분이 갔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직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그다음에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론화하고, 저는 이런 부분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당대표 국면이 되니까 또 싸운다. 이런 시각으로 당원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양측 다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신에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밖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영 의원이 토론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환기 씨 같은 분이 오셔서 뭐 축사든 뭐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어게인, 또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성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전환기 씨의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으로 맞느냐라고 일가를 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혁신위가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위가 국민의힘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렵다.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하루살이와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우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러한 것들이 당이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1차적으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환길 씨를 국회로 이틀 연속 불러들인 게 다수 중도층 민심과는 다소 이반된 행위다,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아요. 국민 눈속임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내홍이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 사실은 저런 시각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집중하는, 본인이 대변하고 싶은 세력에 대해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소구하는 거고요. 또 윤상현 의원이 본인은 또 대변하고 싶은 세력이 있나 보죠.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 또 지속적으로 소구하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 서로 간에 합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결판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간에 설득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공감대를 위한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내심의 소장파 의원님들도 평론가적 관점에서만 당을 봐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도움되는 행동을 좀 하고 세력을 이끌어 모으고 설득하고 아니면 나가든가 이런 식의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판만 하고 또는 뭐 옹호하고 이런 식의 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쌓이다 보니까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만나서 설득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해서 내 의견이 맞는지 당신의 의견이 맞는지 좀 서로 겨뤄보고 이런 식의 살을 맞대는 이런 당의 활동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후부터 많은 비가 쏟아져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우산을 쓰고 출근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본격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비가 퍼부으며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지역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하천 주변에서 야영이나 산책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약 지역은 미리 점검도 필요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전망인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내외로 올라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범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본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보석 조건을 어긴 정 전 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2달여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첫 재판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당연하시죠.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뒤 정 전 실장을 분리해 열린 첫 재판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재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재판이 중단돼도 재판받는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지난달 2차례 자정전 귀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데 대해 12일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30일자 위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생계 등을 위해 사람을 만나다 보니 조금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며 부과됐으면 준수하는 게 기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시험 기간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내려 한 기간제 교사에 이어 학부모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본 학생도 입건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후드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시험지 유출을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입시 때문에 시험지 빼돌리신 거 맞으세요? 지난 4일 새벽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와 함께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내려야 한 학부모입니다. 법원은 이 학부모와 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학부모와 딸의 가외교사로 처음 만났습니다. 2023년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엔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여성이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경찰은 이때부터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건네며 시험지 유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200만 원씩 2년여간 약 2천만 원의 돈이 교사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보관된 시험지를 교사가 직접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하거나 사진을 찍어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본 학생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간제 교사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방관한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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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부모가 네. 과거 이 학교에서 일했던 기간제 교사와 함께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치려 한 거예요. 지금 이것만 놓고 봐도 적용된 혐의가 한두 개 이상일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더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4일 새벽 한 1시 20분경에 안동의 한 여성 고등학교 네. 여기 교무실에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2명이 들어갔는데요. 30대 여성은 이 학교의 작년까지 기간제 교사였고 40대 여성은 3학년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둘이 그 교무실에 들어간 이유는 시험지를 유출하려다가 그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모친과 또 이 CCTV를 삭제한 것으로 방조를 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이렇게 모친과 학교 관계자는 어저께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건조물 침입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험지 유출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숙명여고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업무방해죄로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쌍둥이 학생들도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지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경찰이 이제 이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출입 등록을 보니까 예. 이 지문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 퇴직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게 되면 이 지문 등록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지문을 찍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문을 등록하고 갔었는데 지문을 찍고 갔었는데 오히려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이게 발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7차례 정도 이 기간제 교사가 퇴직한 이후에 7차례 정도의 어떤 지문 인식으로 통과를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봐서 여러 차례 과거에도 수차례 아마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은 딸의 개인 과외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렇죠. 2020년에는 이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이 기간제 교사가 집에 오는 개인 과외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2023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 여성이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시험지를 유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기간제 교사는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의 딸에 대해서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뭐 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입건이 됐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범행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할 거게 되는데 과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그 쌍둥이 자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의 형사처벌도 아마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학교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부모분들 가만히 계실 것 같지 않거든요.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형사적으로는 이미 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다른 학부모들이 이 집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손해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들이 이 학생으로 인해서 뭐 등수가 밀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본 뒤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아시죠? 서울타워 꼭대기까지 무단으로 오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참 되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놀라운 있는데요. 일이고 정말 보기만 해도 참 발이 저리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경찰서가 이제 남산타워로 무단으로 오른 남성을 건조물 침입죄로 지난달 중순에 검찰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중순에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별도의 허락 없이
옳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남성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저렇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남산타워의 꼭대기까지 저렇게 어떤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요. 올랐다는 점이 지금 범죄 건조물 침입죄로 지금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찔한 영상의 황당한 해명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 남산타워는요.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관리 주체라고 합니다. 이 관리 주체에 대한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냥 건물 정도가 아니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파 중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남산 서울타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뭐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경찰과 국정원에서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물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건물의 관리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높은 곳에서 인증샷을 찍는 침입행위 국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막기 위한 그런 보안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예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SNS에 본인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2023년도 6월 달에는 우리 롯데타워 555m에 해당하는 거기를 그냥 안전장비 그때도 없이 그냥 등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경찰이 최종 올랐을 때 내려오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아마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종종 외신에서도 알려집니다만은 어떤 고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었을 때 그것도 무단 4인 소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증 사진을 찍고 내려오다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걸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어떤 이런 뭐 안 좋은 소식을 뉴스로 전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를 방문한 한국인들이 잇따라 추태를 부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에서도 이런 추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도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11일에 있었습니다.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10명이 패싸움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서로 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 식당에서는 관련자들한테 밥값과 보상비 10만 바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42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냈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결국에는 태국에서 벌금을 내고 석방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좀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여기에 직석 사진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여성 2명이 싸웠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CCTV를 봤을 때는 이 뒤에 있었던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여성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모습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때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직원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원래 뒤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트남 분들에게 사진 좀 빨리 찍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다가 폭행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서에서 송파까지 한강을 가로질러 출퇴근을 한다면 어떨까요?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될 한강버스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평일 오후 지하철 여의나루역 한강버스에 탑승할 선착장까지 걸어서 가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2분입니다. 출발 시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31.5km를 7개 선착장을 오가는 한강버스는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인데 9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현재 무료 시범 운행 중입니다.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과 일반 노선으로 운행되는 한강버스의 요금은 편도 3,000원으로 교통카드 사용과 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강서구가 약간 불편한 점이 이 강남 쪽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제가 강남 쪽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은 75분, 급행은 54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 교통수단의 부족과 운행 시 소음, 제한적 교통수요 등은 보완 과제로 꼽힙니다. 운행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버스나 전철 어떤 환승, 접근성 이게 많이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는 무료 셔틀과 버스 노선 신설 등으로 접근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 선박이 들어옵니다. 전기 선박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소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조용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으로 출퇴근 교통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시행착오를 겪었던 한강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이번에는 제대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지 시간 15일 제48차 회의 개최지로 부산을 선정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가 보호하고 기억해야 할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 보호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회의엔 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부과하려던 관세는 예고했던 32%에서 19%로 내리기로 했는데 대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So we made a deal with Indonesia. I spoke to their really great president, very popular, very strong, smart, and we made the deal.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관세 사안에 적시됐던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산 제품은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때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면제됩니다. 사실상 미국 수출업계의 무관세 특혜는 물론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셈입니다. We have full access to Indonesia, everything. They are going to pay 19% and we are going to pay nothing.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항공기 등 200억 달러 이상 상품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베트남에 이어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무역 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등과의 협정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배급소에서 주민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배급소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수천 명의 인파가 음식을 받기 위해 몰리는데요. 기다리다 지친 어린이가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당초 400개였던 배급소가 지난 5월부터 새 4곳으로 줄어들면서 식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진만으로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식량을 받으러 줄 서 있다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5인 폭격이나 질서 유지 명목으로 사격을 해서 사망하는 민간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몰리는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배급소에 식수를 받으러 갔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미사일에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오작동이라고 해명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으로 제일 고통받는 건 사람들이죠. 중동에도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비가 내립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최고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해야겠는데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전국으로 몰아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3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26도, 청주와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먼 해상에는 최고 3.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